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휴대폰으로 주식이나 환율 뉴스를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원화가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뉴스들을 보면서 왜 돈의 가치가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걸까 하고 궁금해 하셨을 테죠. 어떤 나라 돈은 엄청나게 비싸고 어떤 나라 돈은 휴지 조각만도 못한 상황까지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환율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장난이 아닙니다.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평범한 미국인이죠. 매일 달러로 생활하면서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최근 유럽 배낭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를 돌아다니려면 유로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하려고 보니 1달러로 85센트 유로밖에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1달러가 1유로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그 다음 여행지로 선택한 태국에서는 1달러가 35바트나 됩니다. 베트남에 가니까 1달러가 무려 24,000동이었어요. 도대체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왜 이 숫자들이 매 순간 바뀌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모든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돈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오랫동안 화폐는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귀중한 금속, 특히 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금본위제라고 불렀죠. 이 제도에서는 각 나라의 지폐가 실제 금고에 보관된 일정량의 금을 대표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100달러짜리 지폐가 있다면 그 뒤에는 실제로 그 가치만큼의 금이 있어야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방식 덕분에 환율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없었거든요. 금이 없으면 지폐를 만들 수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점점 복잡해지고 국제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쟁이나 경제 위기 같은 상황에서는 모든 화폐를 뒷받침할 만큼 충분한 금을 확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죠. 1970년대가 되자 대부분의 국가들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바로 명목화폐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에서는 돈의 가치가 정부의 약속과 사람들의 신뢰에만 의존합니다. 금이나 엔 같은 실물 자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명목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바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나라의 화폐를 갖고 싶어 하면 그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고 아무도 원하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지죠. 미국 달러처럼 강력한 경제를 가진 나라의 화폐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기 때문에 가치도 높습니다. 반대로 베네수엘라처럼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의 화폐는 자국민조차 사용하기 꺼려할 정도로 가치가 폭락했죠. 인플레이션이 화폐 가치에 미치는 영향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인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상품과 서비스의 양에 비해 화폐의 양이 과도해진 상황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2020년에는 10,000원으로 햄버거 2개를 살 수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심해진 2024년에는 같은 10,000원으로 햄버거 1개밖에 살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든 거죠. 짐바브웨의 사례는 정말 극적인 예시입니다. 1980년대에는 짐바브웨 달러가 미국 달러보다 실제로 가치가 높았어요. 한 짐바브웨 달러가 1.4 미국 달러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잘못된 토지 정책과 정치적 혼란, 부패, 그리고 무분별한 화폐 발행으로 인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에는 1 미국 달러를 바꾸려면 무려 70만 짐바브웨 달러가 필요했어요. 나중에는 100조 짐바브웨 달러짜리 지폐까지 등장했지만 그것으로도 빵 한 덩어리를 사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정부는 자국 화폐를 포기하고 미국 달러와 남아프리카 랜드를 공식 화폐로 사용하기 시작했죠. 이런 상황을 화폐 신뢰도 붕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이자율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자율이란 돈을 빌려줄 때 받는 대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죠. 만약 연 8%의 이자율로 100만 원을 빌려준다면 1년 후에 원금 100만 원과 이자 8만 원을 합쳐서 108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각 나라의 중앙은행은 자국의 기준금리를 정하는데
이것이 모든 이자율의 기준이 됩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처럼 말이죠. 어떤 나라의 이자율이 높아지면 그 나라에 투자했을 때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그 나라로 돈을 가져오려고 하겠죠.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하려면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하는데 이런 수요가 늘어나면 원화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낮아지면 투자자들이 더 좋은 기회를 찾아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되고 원화 가치는 하락하게 되죠. 정부 채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정부 채권은 일정 기간 동안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고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돌려받는 투자 방법입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연 4%의 이자를 주는 1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는데 일본은 겨우 0.5%밖에 준다면 어디에 투자하고 싶으실까요? 당연히 한국 쪽이 더 매력적이겠죠. 그러면 일본 투자자들이 엔화를 팔고 원화를 사서 한국 채권에 투자할 겁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원화는 강세를 보이고 엔화는 약세를 보이게 되죠. 그런데 금리를 무조건 높게만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일반 사람들이나 기업들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비용이 비싸집니다. 집을 사려고 대출을 받거나 사업을 시작하려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워지죠. 대출 이자가 너무 높으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고 이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킵니다. 실업률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실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한 수준의 금리를 정해야 합니다. 정치적 안정성과 경제 상황도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980년대부터 중국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짓고 사업을 시작하려면 위안화가 필요했습니다. 토지를 사고 건물을 짓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려면 모두 중국 돈으로 해야 했거든요. 이런 수요가 급증하면서 위안화의 가치도 덩달아 상승했죠.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선순환 구조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무 나라에나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 정책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 나라를 선호하죠. 왜 그럴까요? 오늘은 외국 기업에게 세금을 10%만 받겠다고 약속해놓고 내일 갑자기 30%로 올려버리는 나라가 있다면 어떻겠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계획을 세울 수가 없겠죠. 또한 시위나 파업이 자주 일어나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거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 정책이 180도 바뀌는 나라라면 투자하기가 꺼려질 겁니다. 경제적 안정성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국가 부채가 너무 많거나 인플레이션이 통제되지 않거나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한 나라에는 투자하기 위험하죠. 투자한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스위스, 독일, 미국 같은 안정적인 나라를 선호합니다. 이런 나라들의 화폐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져서 경제 위기가 일어날 때마다 가치가 오르곤 해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전 세계가 불안에 떨었을 때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미국 국채와 달러였습니다. 설령 미국도 팬데믹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졌거든요. 수출입 구조도 환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일본이 전 세계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 구매국들은 엔화로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토요타나 혼다 차를 사려면 달러를 엔화로 바꿔야 하는 거죠. 일본 자동차가 인기가 많을수록 엔화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엔화 가치는 상승합니다. 반대로 일본이 호주에서 철광석을 수입할 때는 호주 달러로 결제해야 하므로 호주 달러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서 독일의 정밀 기계, 자동차, 화학 제품을 사려는 수요가 높기 때문에 유로에 대한 수요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석유 거래에서 달러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정말 천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들과 협정을 맺어서 석유를 오직 달러로만 거래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를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석유를 필요로 하는데 석유를 사려면 무조건 달러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를 사려면 위안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고 일본도 엔화를 달러로 바꿔야 합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달러는 기축통화라는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되었어요.
기축 통화라는 것은 국제 거래의 기준이 되는 화폐를 의미합니다. 브라질과 인도가 무역을 할 때도 헤아라나 루피 대신 달러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더 편리하고 안정적이거든요. 작은 나라들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 투발루 같은 곳은 수출할 만한 상품이 별로 없어요. 주요 산업이 어업이나 관광업 정도이고 인구도 10,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죠. 이런 나라의 화폐를 전 세계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할 리 없겠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자국 화폐 대신 미국 달러나 호주 달러 같은 강한 화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역이나 국제거래에서 훨씬 편리하거든요. 환율 변동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은 나라들은 자국 화폐를 다른 나라 화폐에 고정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동남아시아의 부유한 소국인 브루나이는 자국 달러를 싱가포르 달러와 1대1로 고정했어요. 즉, 브루나이 달러 1개와 싱가포르 달러 1개의 가치가 항상 똑같다는 뜻입니다. 덕분에 브루나이에서는 싱가포르 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싱가포르에서도 브루나이 돈을 받아줍니다. 환전할 필요가 없으니 정말 편리하죠. 중미의 작은 나라인 벨리즈는 자국 달러를 미국 달러에 2대1로 고정했습니다. 벨리즈 달러 2개가 항상 미국 달러 1개와 같은 가치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 100개를 벨리즈 달러로 바꾸고 싶으면 200개를 받으면 되고 반대로 벨리즈 달러 200개를 미국 달러로 바꾸면 100개가 나옵니다. 계산이 아주 간단하죠. 이런 고정 환율제는 안정성이라는 큰 장점이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상대국의 경제 상황에 운명을 맡겨야 한다는 점이죠. 미국 경제가 어려워져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벨리즈 달러도 함께 떨어집니다. 미국 경제가 좋아져서 달러가 오르면 벨리즈 달러도 함께 오르고요. 벨리즈는 자국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미국의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가 하나의 통화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환전의 번거로움도 없고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도 사라질 테니까 좋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유럽연합의 유로화가 바로 이런 실험의 사례입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2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자국 화폐를 포기하고 유로라는 공통화폐를 사용하기로 했죠. 여행자들에게는 정말 편리합니다. 파리에서 베를린으로, 로마에서 마드리드로 이동할 때 환전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기업들도 환율 변동 위험 없이 유럽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유로존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리스가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지면서 파산 직전까지 갔는데 이 충격이 다른 유로존 국가들로 퍼져나갔어요. 평소에 건실하게 경제를 운영하던 독일까지도 그리스 사태의 영향을 받게 되었죠. 만약 그리스가 자국 화폐를 사용했다면 그리스 화폐만 폭락했을 테지만 공통화폐를 사용하다 보니 다른 나라들도 피해를 입게 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각 나라가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펼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 경제는 좋은데 이탈리아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보세요.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싶을 텐데 독일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유로존 전체의 통화 정책은 유럽중앙은행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각국의 개별적인 사정은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전 세계가 하나의 화폐를 사용한다면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겁니다. 브라질에서 경제 위기가 일어났는데 그 여파로 한국까지 통화 가치가 폭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기 그지없겠죠. 또한 각 나라의 경제 발전 수준이나 산업 구조가 다른데 하나의 통화 정책을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요. 미국과 솔로몬 제도가 같은 금리 정책을 사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화폐는 무조건 강할수록 좋은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거든요. 싱가포르 같이 천연 자원이 부족해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는 화폐가 강할수록 좋습니다. 달러 대비 싱가포르 달러가 오르면 석유, 식료품, 원재료를 더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도 줄어들고 기업들도 원자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경쟁력이 높아져요. 반대로 중국이나 독일처럼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들은 오히려 화폐가 너무 강하면 곤란합니다. 위안화나 유로 가치가 너무 오르면 중국이나 독일에서 만든 제품들이 다른 나라에서 비싸게 팔리게 되거든요.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국산 스마트폰이나 독일산 자동차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수출이 줄어들고
이는 국내 고용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중국은 때때로 의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낮게 유지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를 환율 조작이라고 부르죠. 중국 정부가 달러를 대량으로 사들여서 위안화 가치 상승을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이런 행위가 불공정 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반박하고 있죠. 환율 변동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는 환율이 낮을수록 좋죠. 1달러를 1,200원에 바꿀 수 있으면 1,300원에 바꿀 때보다 같은 원화로 더 많은 달러를 얻을 수 있거든요. 반대로 외국인 관광객들은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한국 여행이 저렴해져서 더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 원화가 크게 약세를 보이자 일본과 중국에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했어요. 수입품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원화가 달러 대비 약해지면 수입 원자재나 완제품 가격이 올라가죠. 휘발유나 경유 같은 석유 제품 가격이 오르고 밀가루나 콩 같은 수입 농산물 가격도 상승합니다. 이는 결국 일반 소비자들의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져요. 빵, 라면, 과자 같은 일상적인 식품들의 가격이 오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환율 변동 때문입니다. 반대로 원화가 강해지면 수입품이 저렴해져서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환율 변동을 주의 깊게 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살 때는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하는데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그들에게는 한국 주식이 더 저렴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외국인들이 수익을 달러로 바꿔갈 때 더 많은 달러를 얻을 수 있어서 매도 압력이 생길 수 있어요. 부동산 시장도 환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외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기 유리해져요. 같은 달러로 더 많은 한국 부동산을 살 수 있으니까요. 중앙은행들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환율 정책을 펼칩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원화가 너무 급등하거나 급락하지 않도록 시장에 개입하기도 해요. 원화가 너무 빨리 오르면 수출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너무 빨리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급등해서 국민들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앙은행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중요한 경제에서는 환율 정책이 더욱 섬세해야 합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은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동시에 핵심 부품들을 해외에서 수입하기도 하거든요. 환율 예측은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분야입니다. 경제 지표, 정치적 상황, 국제 정세, 심지어는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든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건 하나가 환율을 크게 움직이기도 해요. 코로나19 팬데믹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글로벌 환율에 큰 충격을 주었죠.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루블화는 하룻밤 사이에 50% 가까이 폭락했어요. 암호화폐의 등장도 기존 통화 시스템에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는 특정 국가에 속하지 않는 글로벌 화폐를 지향하고 있어요. 아직은 변동성이 너무 크고 실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체적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개발에도 나서고 있어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나 유럽 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디지털 화폐들이 기존 환율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흥미롭게 지켜봐야겠어요.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도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나라들의 화폐가 상대적으로 선호받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환율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각국의 경제력, 정치적 안정성, 통화 정책, 무역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매일 변하는 환율 뉴스를 볼 때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닌 글로벌 경제의 역동적인 흐름을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